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이름과 일부 상황만 바꾼 사연입니다. 나는 지방대를 나왔다. 서울에서 2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었다. 입학할 때부터 이미 결과는 정해진 것 같았다. 취업 설명회에 가면 기업 담당자들은 이력서를 받아놓고 눈은 이미 다른 줄을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나를 훑고 지나가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아, 여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늘 먼저 들었다. 졸업 후 들어간 회사는 직원 60명 남짓한 중소기업이었다. 세후 월급은 180만 원.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지만 통장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다. 이 돈으로 내 인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로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다. 2009년 겨울 회사 회식 자리였다. 소주병이 몇 개 비워졌고 사람들 말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때 옆자리 동료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야, 요즘은 코인이야. 알트코인. 처음엔 웃어넘겼다. 그거 도박 아니냐? 그러자 동료가 콧웃음을 쳤다. 야,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늦었어. 진짜는 플랫폼이야. 이제 세상이 이쪽으로 간다니까. 그 말투가 이상하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허풍일까? 2010년 나는 결국 200만 원을 넣었다. 큰 돈은 아니었다. 잃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처음엔 비트코인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했다. 비트코인은 그냥 금이야. 움직임이 느려. 진짜는 플랫폼 코인이야. 그 말이 하나둘 쌓이면서 내 생각도 조금씩 그쪽으로 기울었다. 2017년이 되자 모두가 EOS를 이야기했다. 회사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이더리움 킬러, 초당 수천 건 처리, 기업들이 다 EOS로 온다. 나는 EOS 백서를 다운로드해 읽었다. 솔직히 말하면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중간중간 넘기면서 읽었다. 하지만 유튜브는 달랐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패권 싸움입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문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해는 못했지만 고개는 끄덕여졌다. 아, 내가 모르는 큰 그림이 있구나. EOS 가격은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계좌를 열어보니 1억을 넘어 있었다. 나는 믿지 못하고 새로 고침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는 그대로였다.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해졌다. 기쁜데 불안했다.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맥주를 샀다. 평소 같았으면 가격표를 확인했을 텐데 그날은 보지 않았다. 카드를 긁는 순간 아무렇지도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나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부모님께 말했다. 나 투자로 돈 좀 벌었어. 아버지는 웃지 않았다. 그런 걸로 돈 버는 사람 못 봤다. 나는 말없이 통장을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이게 다 내 돈이냐? 나는 그때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 아직 초반이야. 그 말이 내 인생을 가장 깊이 파고든 말이었다. 퇴직금 8천만 원, 적금 4천만 원, 집 담보대출 1억 원, 총 2억 2천만 원. 부모님 돈을 받던 날 손이 떨렸다. 이건 너무 큰데. 그 생각은 잠깐이었다. 2018년 초 EOS는 정점을 찍었다. 내 계좌 잔고 11억 원. 나는 숫자를 소리내어 읽었다. 11억. 목이 마르고 입이 바짝 말랐다. 그날 회사를 그만뒀다. 상사에게 말했다. 이제 회사는 제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하지만 시장은 오래 웃지 않았다. EOS 가격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정이겠지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엔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했다. 새벽 3시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마이너스 3억 2천, 마이너스 4억 7천, 마이너스 6억 8천. 숫자가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다. 너 지금 얼마를 잃고 있는지 알고 있냐? 이틀 만에 내 계좌에는 1억도 남지 않았다. 부모님 돈은 사실상 전부 사라졌다. 집은 팔렸고 부모님은 작은 전셋집으로 옮겼다. 아버지는 그날 이렇게 말했다. 우린 이렇게 살면 된다. 너는 다시 일해라. 그 말이 차라리 더 아팠다. 나는 그렇게 투자판을 떠났다. 정확히 말하면 떠났다고 믿고 싶었다. 다시 취업했고, 다시 야근했고, 다시 월급을 받았다. 통장에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안도했다. 이게 정상이지. 그동안 내가 너무 멀리 갔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다. 그리고 결혼했다. 화려하지 않은 결혼식이었다. 작은 웨딩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다. 아내는 내 과거를 알고 있었다. 신혼집에서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전에 코인으로 힘들었다고 했지?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잃었어. 아내는 한참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난 그게 무서워. 돈을 잃은 것도 그렇지만 다시 돌아갈까봐. 그 말에 나는 바로 대답했다. 다시는 안 해. 진짜로. 그때만큼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우리는 맞벌이를 시작했고 아침마다 같이 출근했다. 퇴근 후에는 같이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들었다. 차트도 뉴스도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런데 2019년이 되자 이상하게도 주변에서 코인 이야기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회사 점심시간 누군가 말했다. 요즘 램 오른다던데.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만 끄덕였다. 속으로는 심장이 한번 툭 하고 뛰었다.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켰다. 그냥 확인만 하자. 차트를 열었다. 램. 일본 정부가 밀어준다. 이미 실사용이 시작됐다. 그 문장들이 예전처럼 익숙하게 다가왔다. 아내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죽이고 노트북을 닫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스스로와 거래를 했다. 큰 돈은 안 한다. 월급에서 딱 50만 원만. 이 정도면 배신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렇게 아내 몰래 투자를 다시 시작했다. 수익이 나도 기쁘지 않았다. 손실이 나도 크게 아프지 않았다. 그게 더 위험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다. 시장은 공포로 흔들렸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뒤로 모든 게 오르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렇게 말했다. 유동성 장세. 돈이 갈 곳이 없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느낌은 알 것 같았다. 이번엔 다르다. 아내와 저녁을 먹다 무심코 말했다. 요즘 주식도 다 오른대. 아내는 밥을 먹다 말고 나를 봤다. 설마 다시? 나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기사에서 봐서. 그날 밤 나는 차트를 봤다. 손이 예전처럼 떨리지는 않았다. 그게 오히려 무서웠다. 2021년 모두가 루나를 외쳤다. 유튜브, SNS, 회사 사람들까지. 이건 코인이 아니야. 금융 시스템이야. 은행 없이 이자가 나와. 결정적인 날은 결혼식장이었다.
예전 회사 동료를 만났다. 그는 외제차 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웃으며 말했다. 야, 너 아직도 회사 다니냐? 나는 웃었다. 응. 그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계좌잔고 28억. 난 루나로 인생 끝냈다. 그 말이 웃음처럼 들렸지만 내 귀에는 도발처럼 꽂혔다. 집에 돌아와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왜 항상 구경만 할까? 아내는 그날 밤 물었다.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적금 4천만 원, 전세담보대출 8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 마우스를 누르기 전 손이 멈췄다. 지금 멈추면 아무 일도 없다. 그 생각이 마지막으로 들었다. 그리고 클릭했다. 클릭한 직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차트는 그대로였고 가격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잠깐 웃었다. 별일 아니네. 그 순간까지도 나는 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차트가 떠올랐다. 초록, 빨강, 숫자. 눈을 뜨면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새벽 4시 알림이 울렸다. 처음엔 작은 숫자였다. 마이너스 5천. 괜찮아. 이 정도는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해. 하지만 몇 분 뒤 다시 울렸다. 마이너스 1천. 숨이 조금 가빠졌다. 그래도 나는 중얼거렸다. 반등하겠지. 아침이 되기 전 마지막 알림이 왔다. 마이너스 3억. 그 숫자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3억. 다시 읽었다. 천천히 한 자리씩. 그때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아내가 문을 두드렸다. 괜찮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을 씹는지도 모르겠는 상태였다. 아내가 말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휴대폰을 내밀었다. 아내는 화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고함보다 더 컸다. 이제 그만하자. 아내의 말은 부탁 같기도 했고 통보 같기도 했다. 나는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한 말인지 그때는 몰랐다. 그날 이후 집 안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아내는 말을 줄였고 나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 차트를 보지 않으려고 술을 마셨다. 처음엔 소주 한 병. 머리가 멍해지면 숫자가 흐려졌다. 그 다음엔 2병. 그 다음엔 아침에도 아내가 말했다. 당신 지금 술로 도망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아내는 짐을 쌌다. 잠깐 떨어져 있자. 그 말이 이혼이라는 뜻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집에 혼자 남았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두운 거실에서 바닥에 앉아 맥주캔을 하나씩 비웠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지각, 결근, 무단 외출. 상사가 말했다. 요즘 무슨 일 있냐?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 괜찮지 않았지만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자진 퇴사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상 버티지 못했다. 그날 밤 집을 나왔다. 갈 곳이 없었다.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처음으로 내가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다. 그걸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다. 이게 내 전부구나. 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었다. 살기 위한 도구였다. 마시지 않으면 손이 떨렸다.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병실 천장이었다. 누군가 말했다. 여긴 병원이에요. 알코올 중독 치료 병동이었다. 처음 며칠은 시간 감각이 없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밤이 되면 차트가 떠올랐다. 눈을 감아도 숫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치료사가 말했다. 당신은 돈에 중독된 게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다. 확신에 중독된 겁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그 생각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이제 안다. EOS도 램도 루나도 나를 망가뜨린 게 아니다. 나를 망가뜨린 건 이번엔 다르다는 그 확신이었다. 지금 나는 치료 병동 창가에 앉아 밖을 본다.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 나는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다시는 확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였습니다.